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마 미국 증시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아예 눈 뜨자마자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고 미국 주가의 흐름을 봅니다. 그냥 어렴풋이 봤던 그림은 파란색은 파란색이었는데 다행스러운 파란색이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하락폭을 좀 줄여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조금 좀 눈높이가 낮아졌을 겁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저는 아침에 미국 증시 볼 때 딱 두 가지를 본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뭐를 두 가지 보느냐.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자, 얘들을 일단 왜 보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항상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제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방 중에서 제일 센 놈, 제일 우두머리 이거를 제압하면 아무리 숫자가 작더라도 상대방의 대군을 상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바둑은 뭐 익숙하지만 아마 장기는 좀 서투를 겁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뭐 장기를 워낙 많이 두던 세대입니다. 뭐 장기 둘 때 딱 하나죠. 누가 왕을 빼앗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시장의 왕은 애플과 테슬라와 애플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저 왕만 살아있다면은 시장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애플과 테슬라를 봅니다. 근데 참 다행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뭐 원고 쓰느라고 이제 좀 늦게 잤었는데 잠들기 전에는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만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눈을 좀 떠보니까 정말 미약하지만 그나마 소폭의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위에 선물에서 또 복잡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애플과 테슬라. 다만 여전히 불안정하죠. 왜? 위에서 내리가는 각도가 너무나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강한 상승의 패턴은 항상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조정은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가격 상승, 조정은 기간 조정, 혹은 올라갈 때 KTX, 조정은 무궁화호 이런 식으로 조정받으면 좋다 그랬는데 최근에 테슬라와 애플은 그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딱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께도 강추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었냐면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난 3월 19일 아마 저희 수강생들은 날짜까지도 기억이 딱 아주 머릿속에 박혔을 겁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3월 19일 날 드디어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겠구나. 3월 23일 날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요거 내려와도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는 걸 하고 가장 큰 힌트를 줬던 곳이 있습니다. 꼭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특히 미국 증시를 하실 때는요. 바로 그것이 빅스 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동성 지수라고 하지만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무지하게 올라갔다가 3월 19일 날 정확하게 장대 음봉을 줬던 겁니다. 보통 올라가다 장대 한번 맞으면 강력한 매물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이 빅스가 꼭지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역으로 그래프를 뒤집어보면 바로 그때가 주가의 바닥점이었던 거죠. 최근에 사실은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보통 주가 올라가면 앞서 했던 대로 빅스 지수는 조금씩 밑으로 더 내려가는데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 빅스 지수가 같이 올라왔어요. 이거 참 묘하다. 보통 싱크로율이 한 0.8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0.2 우리가 보통 10중 8구 오를 때 잘 나타나지 않는 그 나머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니만 결국 주가를 급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느낍니다. 항상 텐션을 유지해야겠구나. 빅스 지수가 어떤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그 탄력도가 남다르을 때 특히 생명선 20선 위에 올라갈 때는 한번 조심해야 되는구나. 바로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의 급락이라든지 전체 시장의 급락이 바로 빅스 지수가 20선 위에 올라가면서 순간 급락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빅스 지수 보니까 천만다행히 그래도 지수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시 또 빅스 지수가 약간 조정맞는 60선에서 두드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항상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빅픽처입니다. 이 빅픽처 그림이 돼줘야 그 다음에 디테일이 되죠. 사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수강생들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 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빅픽처를 봤을 때 상황의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가 물론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 이번에 3월 달에 급락해서 보지만 아무리 종목이 올라가려도 전체 시장이 붕괴가 돼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빅픽처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종합주가지수 분석하는 일인데 그 종합주가를 분석할 때 미국 증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수강생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수강생들이 가장 매매를 잘한 것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군도 매매했고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움직였던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도 매매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국 주식 또 애플과 테슬라를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일부 저 종목군들을 매도 신호를 보내드린 이유는 왜인가라는 거고요. 또 지금 아예 주식을 미국 주식을 하나도 안 했으면 올해 요번에 얘들이 내려갈 때 찬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왜인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아침의 시장을 보면 하락은 하락인데 다행스러운 파란색이었다. 뭐 우리 색깔로는 파란색이지만 미국 시장의 음점은 빨간색이겠죠. 다행스러운 파란색이었다라는 쪽이고요. 하나는 그래도 빅시즈가 조금 좀 내려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불안한 마음으로 강해지지 마시고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 애플과 테슬라가 차익 내려가면서 이게 내려가면 시장을 붕괴시킬 텐데 어떻게 되냐. 특히 오늘은 뭐 애플은 이미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아는 부분이고 요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테슬라.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애플과 테슬라가 스플릿.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액면 분할 그랬는데 미국은 주식 분할이라고 하죠. 주식을 분할을 했습니다. 사가는 4조각을 나눠서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은 4주가 되는 거고요. 테슬라는 5조각을 내서 한 주가 갖고 있던 사람들은 5조각을 냈습니다. 참으로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줬던 이 두 종목이 요번에 바로 주식 분할을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똑같았는데 테슬라는 하나를 더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동학개미 말고 서학개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고 특히 애플과 테슬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것도 뭐 10대 주주 얘기를 논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 딱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통 유상증자 그러면 주가가 급락하는 요인으로 다가오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익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막걸리에다가 물을 타는 거죠. 그럼 막걸리 맛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상증자와 미국의 유상증자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체크를 해야 지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결국 다시 대장주인 애플과 테슬라가 살아만 준다면 또 설령 추가적인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종착역만 아니라면 결국 이 장은 주가가 설령 내려간다 해도 왔다 갔다만 해준다면 뭐는 살아있냐면 바로 테마주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분석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 번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먼저 저 단위를 좀 보십시오. 테슬라의 유상증자가 얼마냐면 50억 달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과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3,990억 달러, 대략 한 4천억 달러입니다. 좀 더 계산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유상증자 규모는 8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면 세숫대야에 뭐 커다란 대에다가 80번 막걸리를 담은 그 그릇에 막걸리 한 잔, 물 한 잔 정도를 섞었습니다. 그럼 물이 많이 시작될까요? 좀 더 이를 돕겠습니다. 뭐 한 10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죠. 80만 원에서 만 원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있는데 누군가가 필요해서 만 원을 꿔줄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만 원에서 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시가총액 대략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계산했을 때 한 4천억 달러 규모에 비해서 그중에서 50억 달러를 유상증자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극히 작습니다. 대략 한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1.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 테슬라의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 저 유상증자의 규모, 다시 말해서 무릇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조정받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100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PR 계산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어느 마트를 인수했는데 내가 PR 10배짜리를 인수했다. 그거 10년 돼야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지금 테슬라 한 줄 산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이게 1000년이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뭐랄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거의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만 미래 성장성을 따져온다면 그건 또 별도의 갑론을박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애널 중에서 현재 테슬라를 현재 위치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규모는 작다. 대략 한 80개 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가 섞인 정도의 규모다라는 부분을 먼저 진실을 먼저 팩트 체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에 저 50억 달러를 왜 증자를 했냐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물론 긍정적인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배터리 소요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증설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자한 다음에 악재지만 그 돈을 들여서 캐파를 들여갖고 물건을 더 많이 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 호재겠죠. 그럼 이번에 테슬라가 왜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새 기가팩토리 공장 짓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미 미국의 텍사스라든지 또 독일의 베를린이라든지 또 어딥니까 중국의 샹하이라든지 기타 인도 심지어는 야 우리 한국에까지도 공장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베를린 쪽 그쪽에 짓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10억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바로 이번에 50억 달러의 유상증자 저 금액은 캐파를 늘리는데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 기가팩토리 저 공장을 짓는 것들은 어떤 부분인가 이제 앞으로 9월 20일 여러분 달력에 이미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주최하면서 9월 20일 날이 뭔데요 그런다면 정말 당신은 뭔데요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거기에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은 테슬라의 가장 수건이었던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는 데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역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에 빈 껍데기 회사가 아니냐라고 가장 많이 얘기가 됐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는 현금 자산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금 보유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 85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50억 달러가 유상증자가 돼서 돈이 들어오면 무려 그 돈은 130억 달러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차대조표상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테슬라가 여러분들 아시죠?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에는 공매도의 대표적인 타겟가 됐습니다. 그 천재를 가진 일론 머스크도요. 이 공매도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스컴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테슬라가 얘기했던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헤지펀드의 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 테슬라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공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빵 하고 올라왔죠. 바로 그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이온한테 반바지, 소위 우리가 숏포션이라고 그러죠. 팬츠를 선물해 준 거죠. 이 반바지를 선물해 줄 정도로 아주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이만합니다. 오죽했으면은 테슬라가 바로 한정판으로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테슬라의 반바지 찾으면요. 빨간 색깔의 반바지를 한정판으로 입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듯이 이번에 이 테슬라가
이 재무상에서 50억 달러가 들어온다 그럴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표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나쁜 모습이 전혀 아니다는 측면에다가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배터리 됩니다. 이게 9월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30분 현지 시간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지금 미국 시장에 선물하는 분이시든 저 시간은 필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배터리 데이,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들어간 아무리 작아도 30, 일반적으로 한 40%를 차지하는 그 비용, 이 자동차 값의 가장 큰 비용이 뭐냐? 바로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얼마 되느냐, 이거는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살 때 뭘 주나요?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지원금을 주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전혀 지원금을 하나도 안 주더라도 이 전기차가 결국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걸 알면 가장 최고는 뭐냐면 바로 배터리의 가격과 성능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부분이죠. 근데 바로 9월 22일 날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아주 익사이팅한, 본인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아마 maybe 가장 익사이팅한 날 중에 하나가 9월 22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는 천재를 가끔 비웃기도 합니다. 약간 우리랑은 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지만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익사이팅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꼽는 것이 뭐냐면 100만 마일 배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테슬라 차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앞에 데이터를 보면 이미 테슬라의 차는 기본적으로 30마일에서부터 50마일의 레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30마일에서부터 50마일 레코드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지금도 무난합니다. 대신 100만 마일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의 커다란 빅픽처의 그림을 본다 그러면 로보택시와 세미트럭입니다. 여러분 로보택시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냥 택시가 혼자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특히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딱 노선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일정하게 뭐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딱딱딱 정해진 노선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나중엔 정말 기사분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는 바로 일정한 이 코스를 움직이는 그 부분이 될 텐데 여긴 물론이고요. 로보택시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있는 차가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만 마일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막 트럭들이 물건을 운송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제 지표를 볼 때도 다우 운송 지수라는 걸 보는데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된 것들이 바로 세미트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100만 마일 정도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아마 어떤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왔다 갔다 혼조 양상을 많이 보이면서도 그 결정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9월 20일까지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 요새 기사에도 많이 보죠. 여러분들 테슬라가 보통 배터리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일본의 파나소닉을 갖다 썼었죠. 근데 요새는 또 LG화학의 배터리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 머릿속에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원가 절감, 무조건 가격을 코스트를 줄여갖고서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만든 것을 바로 앨런 머스크는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맥스라는 회사하고 하이바라는 회사를 이미 인수를 했어요. 이미 거기에 대한 작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마감된 상태에 되어진 것이 바로 테슬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질 때 우리가 보통 기가팩토리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텍사스 공장은 테라팩토리야.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가팩토리도 어마어마한데 테라팩토리를죠. 이것은 뭐 공장 규모를 크게 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배터리에 대한 가격,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가격을 줄이려면 무조건 코발트의 상용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되겠죠. 심지어는 코발트를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건 생산량에 비해서는 워낙 수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다른 거 몰라도 테슬라의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상 발전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우리가 전력을 만들어내면 송전탑이 있죠. 송전탑을 통해서 그 선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공장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남았을 때 이걸 어디다가 저장을 시켰다가 그다음에 이게 필요할 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만 마일 배터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슬라 그 자동차 모두가 하나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 전략을 저장했다가 그게 필요할 때 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 하나하나가 가상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뭘까요? 이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우리가 뭐 태양광 같은 거 뭐 전기를 만들어 갖고 뭐 한전에다가 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요번에 다가오는 9월 20일 날 굉장히 기대가 큰 것은 작년 4월에 바로 오토머니 데이 때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을 공개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야 요번에도 앨런 머스크 뭔가 한 방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주가가 밑으로 크게 빠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팔겠다는 마인드는 있지만 밑으로 갈 때는 아니야 9월 20일 날 뭐가 나온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배터리 타이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S&P 500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S&P 500에 편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뭐냐면 일단 미국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가총액이 53억 달러 이상인데 이건 뭐 훨씬 돌파했으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죠. 특히 직전 4분기 순이익이 흑자여야 하고 특히 최근의 분기가 흑자여야 되는데 이 조건도 모두가 다 이미 마감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저기 편입되면 뭐가 되냐.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코스피 100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부분은 거기를 추정하는 그 펀드들은 반드시 사줘야 되죠. 근데 S&P 500의 인덱스를 추정하는 이 ETF에 편입이 되면 이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의 이런 걸 보면 최소한 미니멈 0.7 정도에서 한 1% 정도가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펀드에서 S&P 500의 지수를 우리가 이걸 트래킹 에러라고 그러는데 그 움직임과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려면 그 소위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테슬라를 편입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S&P 500의 추정하는 이 ETF의 자금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무려 4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 0.7%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략 한 320억 달러입니다. 아까 제가 시가총액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대략 한 3,900억 달러. 그런데 3,900억 달러인데 3,200억 달러면 거의 10% 가깝게 신규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주가는 요번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냥 빠질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다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맥점은 여기인데요. 이 종목군들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게 더군다나 위에서 외복으로 빠지니까 일정 부분 내려가면 자연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위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위에 어떤 것이 걸렸는지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미국 주가의 그래프에 보시면 그냥 곧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가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누가 나와 보더라도 장대 음봉을 때려줬죠.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을 때려주면 여기 한번 가서 볼까요? 그래, 약간 좀 장소를 좀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맨 끝에서 가서 보시면 주가가 항상 장대봉을 떼주면은 일정 부분은 그거를 소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애플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앞에 애플 같은 경우도 앞에 양봉을 딱 보여줬는데 바로 그 뒤에 음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장대 음봉이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하락 장악형 얘기를 하죠.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종합이 올라가다가 두 가지 경우는 약간 시간이 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장대 음봉을 보이거나 1번, 두 번째 장대 음봉은 아니어도 5일 평균사에 바디를 주게 되면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위로 올라가도록 만반찮게 고점 매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제가 오늘 다른 특집 방송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요. 첫 번째, 지금 애플과 테슬라 얘는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된다. 왜? 대장주가 죽어버리면 그냥 모두가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애플과 테슬라는 죽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은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뉴 아이폰 출시를 앞둔 상태에 있고 또 테슬라는 특히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보니 그것은 전체 시가총액의 8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이다. 그리고 가장 맥점은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뭐가 나오냐가 하나의 분수령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S&P 500에 편입됐을 때는 대략 한 10% 가깝게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는데 이걸 내가 때 가만 놔두겠냐.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 근데 주가가 내려갈 때 항상 얘기하죠.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가면 자동으로 저점 매매에서는 오늘처럼 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 큰 빅픽처의 그림을 보면 역시 흐름은 우상향하겠지만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종합이 한번 장대봉을 줘버리면 주가가 올라간 것에 따라서 중간에 마디존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마디존이 보통은 그동안에 올라가다 조정을 줬을 때 어떤 조정이냐면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빵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눕는 조정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은 위로 간 상태 속에서 밑으로 빵 내리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라갈 때는 조금씩은 좀 줄여놓는 전략을 병행하는 우리가 보통 이걸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 수강생들하고는 뭐 수익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는 좀 줄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얘가 밑으로 내리꽂을 때는 여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창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빅스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수를 보면서 이게 다시 시장이 안정권 들어갈 때는 그럼 선생님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안정돼서 봉쪽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빅스 지수가 다시 20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요걸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